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안정된 삶을 꾸려가고 있지만 제 어린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면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삶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가끔 모든 것을 부숴버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그 말이 참 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런 제가 그 순간을 어떻게 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조금은 거칠고 복잡할 수 있지만 저처럼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분명 공감하실 거라고 믿어요. 들어주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막내라고 해서 딱히 예쁨 받거나 어리광 부리며 자란 건 아니었어요. 10살 차이 나는 오빠와 15살 차이 나는 언니 아래서 부모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분으로 자라야 했죠. 사실 어릴 땐 그런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지도 못했고 그저 당연히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아빠는 저 4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는데 4살이었으니 아빠가 어떤 분이셨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느껴졌어요. 다만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건 아빠의 부재보다 엄마의 태도였어요. 엄마는 항상 절 오빠랑 언니에게 맡겨두고 어디론가 바쁘게 나가셨거든요. 오늘 약속했다며 저녁은 언니가 챙겨줄 거라는 이런 말이 하루 걸러 나중엔 매일매일 들렸어요. 어릴 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속 터지죠. 그게 무슨 엄마입니까? 엄마가 아니라 그냥 집에 잠깐 들르는 손님 같았죠. 그런 상황에서 언니는 정말 제게 제2의 엄마였어요. 제가 울고 있으면 그만 울고 밥 먹자며 엄마가 없어도 언니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다정하게 절 달래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오빠도 나름 잘 챙겨주긴 했지만 언니만큼은 아니었죠. 언니는 절 위해 학교 숙제부터 옷 챙기는 것, 심지어 머리 묶는 것까지 다 해줬어요. 언니가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자랐을까 싶어요. 언니도 그 당시 정말 어린 나이였고 본인도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였을 텐데 늘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언니를 보면서 내가 더 잘해야겠다고 느꼈던 기억도 나요. 어릴 적을 생각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운동회예요. 운동회 날 엄마가 오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었고 아침부터 언니가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시락 싸느라 정신없던 언니가 점심시간이 되자 본인도 학교에 조퇴를 하고 제 학교로 와 자랑스럽게 도시락을 펼치던 순간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짜잔! 언니가 김밥도 싸왔고 계란말이도 싸왔다? 어젯밤부터 재료 준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든 거야. 도시락 준비하면서 네가 달리기 하기 전에 먹을 거라 생각하니까 힘이 나더라. 어때? 괜찮아? 우와, 언니가 이걸 다 만들었어? 언니 진짜 대단하다. 나도 언니처럼 요리 잘하고 싶다. 에이, 대단하긴. 엄마 없으면 언니가 해야지. 우리 집 막내인데 운동회에서 힘내서 잘 뛰어야지. 이따 달리기에서 1등하면 떡볶이 사줄게. 언니가 용돈 모아놨지? 진짜? 언니, 나 진짜 열심히 뛸 거야. 떡볶이 꼭 먹어야지. 내가 언니 기쁘게 해줄래. 매년 운동회마다 조퇴를 하고 온 언니랑 돗자리 깔고 도시락 먹었던 기억은 제게 너무 소중해요. 사실 그때 엄마가 왜 안 왔는지, 다른 아이들은 다 엄마랑 있는데 저는 왜 엄마가 없었는지 마음 한구석이 찡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언니와 함께 웃으며 떡볶이를 먹다 보면 금방 사라졌어요. 언니는 그렇게 제 마음을 언제나 다독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언니와 함께했던 순간들은 항상 특별했죠. 졸업식, 입학식 때도, 학교에서 학부모 면담이 있을 때도 언니가 대신 갔으니까요. 제일 힘들었던 건 담임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눈초리였어요.
대체 너네 엄마는 뭐 하시냐고 물으면 전 어쩔 수 없이 엄마는 바쁘시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속으로는 언니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큰 위안이자 기댈 곳이었어요. 전 엄마와 돌아가신 아빠와의 애착 대신 언니와의 애착으로 채워진 사람이었고 언니의 사랑으로 큰 덕분인지 크게 부족함을 느끼진 못했어요. 종종 친구 엄마들은 제게 엄마가 없어서 많이 힘들겠다며 절 무슨 고아 취급을 했는데 전 자존감은 또 높아서 어른들이 절 되바라졌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말하는 친구 엄마들에게 쓴소리를 하곤 했네요. 그러던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건이 일어났어요. 당시 오빠는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있었고 엄마는 여전히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느라 집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저 혼자 있었는데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언니가 학교에서 늦게 돌아왔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어요. 언니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힘들다고 중얼거리면서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며 늦었다고 사과했죠. 전 언니가 늦게 들어오자마자 내심 화가 났어요. 혼자 있었던 시간이 길어서 서운했던 것도 있었는데 언니가 술 냄새까지 풍기며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모습에 언니와의 거리를 두고 싶어졌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마음이 그대로 표정에 드러났던 것 같아요. 제가 술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하자 언니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더니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면서도 계속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절 와락 끌어안는 거예요. 제가 막 몸을 빼려고 했는데 언니가 멈추질 않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전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는데 그런 언니를 보며 무슨 일이 있나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술에 취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 짜증스러웠어요. 그런데 언니가 눈물을 닦으며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언니, 또 왜 이래? 그렇게 울 거면 그냥 씻고 자. 술 냄새 진동하니까 저리 가. 알았어?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오늘은 꼭 말해야겠어. 나도 너도 힘들고 더는 못 참겠어. 너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지 마. 제발 이제 그만. 뭐라고?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언니 아니면 뭐야? 엄마라고 불러. 너한텐 내가 언니가 아니라 엄마야. 지금까지 숨겼는데 더는 못하겠어. 이렇게 말 안 하면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너 이 진실을 몰라야 할 이유가 이제 없잖아. 저는 언니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절박한 목소리로 모든 걸 쏟아내는 듯했고 전 그저 얼어붙은 채로 언니의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전 그저 언니가 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그때 집에 돌아온 엄마가 이 모든 대화를 듣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미친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술 먹고 헛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 네가 할 자격이 있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헛소리 아니야. 엄마도 알잖아. 내가 진짜 엄마라는 거. 왜 계속 숨기려고만 해?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야 알아듣겠어?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내 인생도 망가졌는데 이제는 애도 진실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 엄마, 제발 좀 인정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도 잘 알잖아. 왜 나한테만 다 떠넘기고 아무 일도 없는 척해? 언니는 울부짖으며 엄마에게 진실을 인정하라고 소리쳤지만 엄마는 언니의 말을 헛소리라며 단호하게 부정했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소리치며 싸우는 모습을 처음 본 전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했죠. 그날 언니는 엄마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심하게 맞았어요.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엄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더 강하게 언니를 몰아붙였죠. 두 사람의 싸움은 점점 더 격해졌고 언니의 절박한 외침과 엄마의 날카로운 비난이 온 집안을 뒤흔드는 것 같았어요.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기나 해? 너 지금 이 집안 사람들 다 망신시키고 싶어? 술 처먹고 미쳤구나. 대체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엄마는 술 안 마셔? 엄마도 맨날 고주망태로 들어오잖아. 암튼 난 더는 못 참겠어. 이렇게 살다가 나도 죽고 애도 망가질 거라고. 내가 데리고 나가야겠어. 여긴 답이 없어. 여기 있으면 애만 더 불쌍해진다고. 데리고 나가긴 뭘 데리고 나가. 너 미쳤어? 내 딸을 네가 왜 데리고 나가? 그냥 네가 나가. 이 집에서 네가 나가. 당장 꺼져. 이 집에 다시는 팔도 들이지 마. 그래, 나갈게. 그런데 알아도 내가 다시 돌아와서 애 데리러 올 거야. 엄마가 막아도 소용없어. 내가 꼭 데리고 나갈 거라고. 언니는 엄마의 손에 머리채를 잡힌 채 몸부림쳤어요. 그러면서도 저를 향해 손을 뻗으며 같이 가자고 외쳤어요. 그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떨렸고 마치 지금이 아니면 영영 말하지 못할 것 같다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엄마는 언니를 끝내 문 밖으로 밀어내며 단호하게 내쫓아버렸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리고 언니는 문 밖에서 소리치며 계속 본인이 꼭 데리러 올 거라며 기다리라고 외쳤어요. 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저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웠고 어린 마음에는 계속 언니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믿는 게 차라리 더 편했어요. 며칠째 언니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전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언니가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지나며 언니가 떠오르는 순간이 점점 많아졌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문득문득 언니를 생각하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냈을 때 엄마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그 통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언니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는 다급하게 병원으로 가야 한다며 절 데리고 부랴부랴 집을 나섰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오빠도 이미 와 있었는데 오빠는 병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절 보자마자 다가와 괜찮냐고, 많이 놀라진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전 떨리는 목소리로 언니 어딨냐고,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오빠는 안으로 들어가 보자면서 언니가 많이 다쳤다고 말했어요. 전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병실 안에 누워있는 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온몸에 붕대와 멍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언니의 손을 잡고 기도하듯 중얼거리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어요. 그때 제가 막 친구를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거든요. 언니 제발 일어나라고, 나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신에게 기도한 것보단 언니에게 기도를 했네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거실에서는 엄마와 오빠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두 사람 모두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오빠는 단호한 목소리로 엄마에게 자신의 결심을 얘기했어요. 엄마, 제가 기숙사에서 나올게요. 정규 수업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제가 동생 챙길게요. 보충 수업이랑 야자도 다 빼고 집에서 공부하면 충분해요. 헛소리 하지 마. 네가 왜 기숙사에서 나와? 수험생이면 공부나 열심히 해야지 이런 얘기할 시간이 어딨어? 엄마를 못 믿으니까 제가 이러는 거잖아요. 동생 혼자 두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그냥 넘어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요. 날 왜 못 믿어? 내가 나이가 어리니? 자식 하나 못 볼 정도로 부족하다고 생각해? 넌 네 공부나 열심히 해. 이건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넌 그냥 기숙사로 다시 돌아가. 오빠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절 향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빠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학교 기숙사로 바로 전화하라며 자신이 바로 올 거라고 했어요. 꼭 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죠. 그렇게 오빠는 기숙사로 다시 돌아갔고
언니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전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야 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무겁게 느껴졌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그 어린 나이지만 막막함이 바닷물에 물 차오르듯 턱끝까지 차오르고 있었죠.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집은 텅 비어 있었는데 엄마는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왔고 전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죠. 가끔 언니를 보고 싶은 마음에 엄마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조르면 엄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련히 알아서 데려갈 건데 왜 이렇게 재촉하냐며 바쁘다고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졸라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는데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와 절 세게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전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엄마가 다급한 표정으로 얼른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으라며 재촉했어요. 제가 벌써 학교 가야 되냐고 말했는데 엄마는 이미 학교엔 제가 쉰다고 말해뒀다면서 학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드디어 언니를 보러 가는 날이니까 빨리 준비하라고요. 언니를 보러 간다는 말에 전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서둘러 준비했는데 엄마 차에 타고 새벽같이 나와서인지 금방 졸음이 몰려왔고 전 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또 한 번 갑자기 절 흔들며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 소리에 눈을 떴죠. 그런데 언니의 병원이 아니라 어느 낯선 낡은 건물 앞이었어요. 처음 보는 장소라서 당황스러웠지만 엄마가 바삐 걸음을 옮기길래 전 병원이 아닌데라는 의문을 품으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껄렁한 분위기의 아저씨가 엄마에게 얘가 그 애 맞냐며 묻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이해 좀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부탁드렸던 대로 빨리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절차가 이렇게나 빨리 끝날 줄은 몰랐는데 앞으로 여기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세요. 급하게 처리하느라 우리 쪽에서도 꽤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비용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려면 저희도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씨, 아휴 정말 골치 아프네. 알겠어요. 추가 비용도 드릴 테니 신경 써주세요. 더는 문제없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돈을 더 얹어준다는 게 뭔지, 절차를 밟는다는 게 뭔지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어요. 그러더니 엄마가 제 어깨를 꽉 잡으며 앞으로 전 여기에서 살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전 너무 놀라 얼떨떨해서 겨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왜 제가 집 놔두고 여기서 살아야 하냐고, 언니 보러 간다고 해놓고 절 속인 거냐며 막 따졌죠. 울부짖으며 집에 보내달라고 난리를 피웠지만 엄마는 화난 얼굴로 절 꾸짖었어요. 엄마의 소리에 전 더 크게 울며 아이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옆에 있던 아저씨에게 절 끌고 가라고 말했고 아저씨는 제 손목을 단단히 잡고 끌고 갔어요. 전 발버둥을 치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낯선 방에 갇히고 말았어요. 거기는 고아원이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해주는 곳이 아닌 사설에서 하는 고아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암암리에 그런 곳이 남아있었나 봐요. 암튼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전 집에 가고 싶다는 말만 되뇌며 울었는데 아저씨는 절 차갑게 바라보며 집에 가고 싶다는 말만 하면 밥도 안 줄 거라는 말을 했죠. 몇 날 며칠을 굶고 나니 그제서야 아저씨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음식을 본 순간 굶주림에 못 이겨 허겁지겁 달려들고 싶었지만 아저씨는 먹고 싶으면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굶주림에 지쳐 전 그러겠다고 했고 겨우 음식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전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멈추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다시 굶거나 방에 갇히는 일이 반복됐어요. 난 여기서 못 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돼. 집에 다시 갈 거야. 어떻게든 탈출해서 갈 거야. 너 진짜 몰라서 그래?
집에 가봤자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넌 이미 버려진 거라고. 집에 갔다고 누가 반겨줄 것 같아? 내쫓기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될 텐데 뭘 그렇게 발버둥치니? 우리 중에 실제로 탈출해서 집에 갔던 애 있어. 근데 그 애 집에 갔더니 부모가 문도 안 열어줬대. 결국 다시 여기로 돌려보내줬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괜히 힘 빼지 마. 그게 말이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그럴 리 없어. 부모님이 날 다시 받아줄 거야. 넌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여기 있는 애들 대부분 다 같은 이유로 왔어. 우리도 처음엔 네 생각이랑 똑같았어.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 맞아. 여기서 탈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돌아갈 집이 네 자리를 비워두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너만 다칠 거야.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나을걸? 그 말을 들으니 전 점점 체념하게 되었고 결국 고아원 생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낯선 현실 속에서 어린 마음으로 버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멀리서 누군가가 절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믿기지 않게도 오빠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그대로지만 28살이 된 오빠는 완전 아저씨가 되어 있었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얼떨떨한 목소리로 오빠냐고, 정말 오빠가 맞냐고 물으니 오빠는 들키면 안 된다며 조용히 하라고 하고 빨리 따라오라고 했어요. 전 오빠의 말에 주변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오빠를 따라갔어요. 근처의 룸카페로 데리고 갔고 룸 안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닫고 깊게 한숨을 쉬더니 절 바라보며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지 못하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고아원에서 정말 고생 많았겠다고 하면서 절 찾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몰랐다고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요. 저도 그 말을 듣자마자 울음이 터져나왔고 억눌러 왔던 감정이 오빠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려 둘이 한참을 울었어요. 감정을 조금 진정시키고 나서야 오빠는 무거운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네가 없어졌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어. 엄마한테 너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나보고 알 필요 없다고 했어. 좋은 데 보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 내가 그때 고3이었고 미성년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리고 성인 되자마자 엄마 몰래 널 찾기 시작했어.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 오빠, 그러면 지금이라도 날 데려가면 되잖아. 왜 이제 왔어? 지금이라도 집에 데려가줘. 그건 불가능해. 그때 네가 어렸을 때지만 술 취한 누나한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누나, 아니 네가 언니라고 부르던 사람 사실은 네 친엄마가 맞아.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로 언니가 내 친엄마였다고? 난 언니가 술에 취해서... 맞아. 그리고 네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은 외할머니야. 그리고 난 너한테 오빠가 아니라 삼촌이고. 네 친엄만 널 15살에 낳았어. 사고였지만 널 잘 품어서 낳았고 보육원에는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 엄마, 그러니까 너한텐 외할머니가 호적에 넣어 널 손녀딸이 아닌 딸로 키우게 된 거야. 전 그 말을 듣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언니가, 아니 친엄마가 왜 그렇게 절 챙겨주고 엄마라고 생각했던 외할머니보다 더 엄마 같았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가슴 한편에서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라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왜 이제야 알게 된 건지,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만 했는지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전 이제라도 엄마, 아니 친엄마랑 오빠랑 저랑 같이 살 수 없느냐고 물었어요. 외할머니는 버려두고 우리끼리 살면 되지 않느냐고 덧붙였지만 오빠는 단호하게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전 왜 안 되냐고 묻자 오빠는 잠시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죠. 그때 사고가 난 친엄마는 깨어난 뒤 기억을 잃었고
지금은 결혼을 하여 새 가정을 꾸렸으니 같이 살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사실 네 외할머니가 너희 엄마 사고 당했을 때 네 존재를 완전히 지우기로 결정했어. 네 엄마가 기억까지 잃은 상황이었으니까 더 쉽게 생각했던 거겠지. 네 외할머니는 너희 엄마를 부잣집에 시집 보내는 게 목표였거든. 네가 있으면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으니 사고가 나서 기억까지 잃은 김에 네 존재를 없애는 게 좋다고 판단한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나도 너한테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기억도 없는 네 친엄마의 가정을 깨는 건 옳지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대신에 삼촌이 내가 널 책임질게. 네가 대학에 가고 싶다면 내가 지원해 줄게. 내가 2배로 일해서라도 너 하나는 책임질 수 있어. 아니, 삼촌. 그럼 난 평생 엄마를 못 만나고 살아야 돼? 아니, 네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성공하면 그때 내가 네 친엄마를 만나게 해줄게. 네가 떳떳하게 네 엄마 앞에 설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만나게 해줄 거야. 하지만 네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만남은 오히려 널 더 힘들게 할 거야. 전 삼촌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멈추질 않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상하게도 삼촌의 말이 희망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전 원래 꿈이었던 변호사를 더더욱 꼭 해야겠다 생각했고 변호사가 되어 엄마를 만나겠다는 결심이 제 안에서 또렷하게 자리 잡았어요. 단순히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 버린 세상에 떳떳하게 제 존재를 증명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까지 책을 붙들고 공부하며 오직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엄마를 만나겠다는 거요. 성인이 된 후 전 고아원을 나왔어요. 고아원은 우리 외할머니와 한통속일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삼촌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고아원에다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에 간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삼촌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삼촌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며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는데 이런 삼촌의 도움으로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제가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삼촌의 지원 덕분에 대학에 들어갔지만 학업은 항상 고됐고 법학 관련 학점 관리와 로스쿨 입시 준비를 병행해야 했어요. 학부 시절에는 우선 높은 학점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과목에 매달렸어요. 남들 다 아는 동아리 활동이나 축제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로스쿨 입시를 위해 필요한 영어 시험과 법학 적성 시험 준비도 바로 해야 했어요. 입시 준비 기간 동안은 매일 새벽까지 책을 붙들고 살았고 로스쿨에 합격한 후에도 학점을 유지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학기 중엔 치열한 스터디와 과제, 그리고 모의 재판 준비까지 겹치며 매 순간이 전쟁 같았죠. 그렇지만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꿈이 있었기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고 긴 시간을 견디고 나서야 전 마침내 오랫동안 꿈꿔왔던 변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변호사가 된 후 한 로펌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드디어 제 첫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실무를 경험하는 기회라서 너무 떨렸죠. 그런데 사무장이 갑자기 절 조용히 부르더니 할 말이 있다며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평범할 거라고 생각했던 하루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네요. 사무장이 말하길 제가 며칠 전에 외근 나갔을 때 제 첫 사건의 의뢰인이 절 알고 로펌을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약간 놀랐던 게 날 어떻게 알고 의뢰인이 찾아왔지 싶더군요. 그러자 사무장이 의뢰인의 남동생이 소개를 해줘서 절 알고 찾아온 거라고 했대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무장이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분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배경화면에 제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장이 그게 제 사진인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어린 시절 사진을 SNS에 올려놨었는데 그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설마 하는 의심과 희망이 뒤섞였죠. 전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그 의뢰인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고 했고, 사무장은 조심스럽게 메모를 확인하더니 제가 듣고 싶었던 이름을 말했어요. 그 이름은 여러분도 짐작하셨듯이 제 언니로 살아야 했던 저희 친엄마의 이름이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삼촌이 드디어 엄마와 저를 제외시켜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제 마음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어요. 일단 마음을 다잡고 사무장에게 그 의뢰인께 다시 연락드려서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고 전달해달라고 했어요. 드디어 엄마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그와 동시에 엄마가 어떤 모습일지, 어떤 말을 하실지, 절 알아보실 수 있을지조차 상상할 수 없어 두려움도 함께 몰려왔어요. 사무장과 연락이 된 엄마는 내일 모레 시간이 된다고 했고 그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그날과 이틀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리고 삼촌한테도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아 저도 연락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괜히 김칫국을 사발로 마셨다가 실망하기 싫었거든요. 드디어 약속 당일이 되었고 엄마일지도 모르는 의뢰인과의 약속 시간에 맞춰 상담실에 앉아 있었어요.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로 엄마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설렘에 마음은 계속 요동쳤죠. 문득 이 순간이 현실일까 싶어 몇 번이고 심호흡을 했네요. 몇 분 뒤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는데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제 친엄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흔적들이 가득했지만 어디에서도 지울 수 없는 어릴 적 기억 속 언니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전 머릿속이 하얘지며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전 이번 사건을 맡은 변호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은 유신혜입니다. 맞구나. 맞아, 내 언니. 언니 나야, 아리. 아니, 엄마 딸이래. 엄마 기억하시겠어요? 아리 맞니? 정말 내 동생, 아니, 내 딸 아리 맞아? 아니, 어떻게 네가 여기 있는 거야? 세상에, 난 널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아리야, 내 딸,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널 두고 떠난 게 아니었어. 너무 미안하고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엄마를 끌어안았고 엄마의 체온을 느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꺼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실수로 임신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절대로 낳지 말라고 했대요. 그런데도 엄마는 꾸역꾸역 15살에 절 낳았고 몇 달 동안 집을 나와 저와 단둘이 생활하면서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알게 되었다네요. 결국엔 절 감당할 자신이 없어 할머니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으로 호적에 올리는 대신 할머니는 절 신경도 안 쓸 거라 못을 박으셨대요. 그렇게 엄마는 언니라는 이름 뒤에 절 키운 겁니다. 하지만 엄마가 성인이 되어가니 할머니는 자꾸 선을 보라고 강요했는데 무조건 과거를 숨기고 부잣집 남자와 결혼하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 절 두고 혼자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게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당시의 상황이 떠올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날 술을 드시고 들어와 모든 걸 폭로하셨던 거냐고요. 엄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그날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술 기운에 용기를 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 거죠. 술에 취한 채 할머니한테 맨발로 쫓겨나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뺑소니를 당한 거라고요. 그 뒤로 기억을 잃었고 할머니 계획대로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이 말 뒤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어갔죠. 기억이 돌아온 건 정말 최근이야. 나한테 딸이 있었다는 기억도 같이 돌아왔는데 처음엔 그게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분간이 안 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하나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내가 딸이 있었다는 사실이 선명해지더라. 그래서 할머니한테 따져 물었지. 네 할머니는 계속 발뺌을 하길래 네 삼촌한테 얘기하니 네 어릴 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 기억을 다 되짚어주는데 그 순간 내가 널 찾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야. 그럼 전 또 궁금한 게 있었죠. 엄마에게 지금 새 가정을 꾸리고 사는 배우자에게도 이 말을 하셨냐고 물으니 엄마는 숨길 것도 없었기에 이래저래한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엄마의 현재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로 엄마 남편은 화를 내며 난리를 치더니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과거를 말한 이유는 사실 엄마 남편한테도 엄마 몰래 숨겨놓은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도 이해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왔대요. 그런데 정작 엄마한텐 순결하지 못한 여자라며 더럽다고 이혼을 주장하니 엄마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다더랍니다. 제가 들어도 정말 기가 막히는데 엄마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엄마 남편이 단순히 이혼을 요구한 게 아니라 유책 책임을 물어서 엄마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하려 했다는 거였어요. 엄마는 솔직하기라도 했지 본인은 거짓말까지 했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엄마의 말에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그 사람 과거도 이해하고 넘어간 걸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잠도 못 자겠더라. 이제 와서 내가 더럽다니, 이혼하자니 그걸 어떻게 참으란 말이니. 엄마,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생각하면 가만히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엄마도 맞소송을 걸어야 해요. 싸우더라도 끝까지 가야만 그래야 엄마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엄마 옆에서 끝까지 도울 테니까 이제는 혼자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에 삼촌이 네가 있는 로펌을 추천해주면서 네 이름을 알려줬는데 내가 알고 있던 유아리가 아니라 유나라 변호사라고 알려줬지. 개명을 한 거구나. 그러니 이렇게 너랑 만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지. 삼촌이 나한텐 너에 대한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거든. 엄마, 삼촌도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 저도 삼촌에게 바로 연락해볼게요. 분명 삼촌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전 모든 실마리가 풀리고 나서야 삼촌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고 전화를 거니까 삼촌도 연락 올 걸 알았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삼촌은 바로 로펌으로 오셨고 저와 엄마를 보자 무심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변호사라는 꿈을 꿨을 때 자신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고요. 변호사가 되면 그때 다시 엄마랑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며 지금 때가 돼서 알려준 것뿐이라고요. 엄마와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대단한 사람은 삼촌이라고 느꼈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삼촌이 어떤 마음으로 저와 엄마를 지켜보고 있었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도 삼촌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고 저도 이 은혜는 꼭 갚을 거고 삼촌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고 했는데 삼촌은 그럴 필요 없다며 제가 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엄마 사건을 잘 해결하는 거라며
변호사로서 첫 사건인 만큼 제대로 해내라고 하셨죠. 절 키워준 제2의 부모인 삼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전 반드시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끝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역할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남편과의 싸움에 맞서기로 했고, 전 엄마의 남편을 엿먹이기 위해 맞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우리 로펌에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사무장이 상대 배우자의 뒷조사를 맡는 경우가 많은데 흥신소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우리 사무장은 바로 엄마 남편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엄청난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졌어요.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우리는 곧바로 이를 소송에 활용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엄마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사생활이 지저분했더라고요. 엄마는 과거가 문제였다면 지는 과거도 문제, 현재도 문제인 인간이었어요. 그 인간은 엄마와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불륜을 저지른 확실한 증거들이 우수수 나왔거든요. 전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사무장은 불륜 증거를 보여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는데 본인이 불륜 케이스를 수천 번 봤어도 이렇게 더러운 사람을 처음 본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겠죠? 전 증거를 확인하며 단호하게 판단을 내렸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상간소송을 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엄마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는 처음엔 이 모든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충격을 받으셨지만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이 거지 같은 인간이 지금 나한테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이거 진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난 솔직하기라도 했는데 말이야. 아리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엄마, 별거는 최대한 하지 말고 집에서 모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모아봐요. 엄마가 갖고 계신 자료나 증거 혹은 관련된 기록이 있으면 다 꺼내셔야 해요. 그렇게 준비한 자료로 법정에서 확실히 엄마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자고요.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싸워야 해요. 그래, 맞아. 확실히 준비하면 승소할 수 있을 거야. 그 인간 재산 싹 다 가져와서 우리 아리 변호사 비용으로 다 줄 거야. 아리야, 네가 옆에 있으니 나도 힘낼 수 있을 것 같아. 반드시 이겨보자. 그래, 이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야. 아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니까 결과도 좋을 거야. 나도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줄 테니 다들 힘내자고. 그 인간 제대로 혼내줘야지. 그렇게 우리는 상간소송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상대방의 불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인간의 잘못된 행동을 낱낱이 밝히기 시작했어요.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힘든 순간이 많았고 끔찍한 증거들을 보는 게 엄마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전 그런 엄마를 보며 제가 더 뛰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니 엄마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모녀 사이라는 걸 3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쪽도 만만치 않은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우리가 승소했어요. 제 첫 재판의 판결문이 나오는 순간 심장은 터질 것 같았고 옆에 계신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엄마는 절 보며 제가 아니었다면 이 싸움을 시작조차 못했을 거라고 하셨고 저도 엄마의 손을 잡으며 이제 엄마도 당당하게 새 출발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재판 결과로 엄마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 판결이 났고 재산 분할에서도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사실 이혼 소송에서 5대5 이상의 분할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여러 가지 증거 자료와 논리를 통해 엄마가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엄마는 그동안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고 전 제 첫 사건이 엄마를 위한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값진 결과로 마무리되어 정말 뿌듯했어요. 삼촌도 너무 자랑스러워하셨고 본인이 절 키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여태 봤던 졸업식과 입학식, 변호사 수료식보다 더 감격스럽다고 하셨네요. 전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실 전
항상 제 인생에 복이 없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고아원 생활,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가족의 불안정한 모습 등을 겪으며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제 알았어요. 저에게는 엄마와 삼촌이라는 소중한 가족이 있었고 어쩌면 계속 복을 받고 있었다는 거려. 그 일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외할머니가 엄마랑 저랑 합쳐서 살고 있는 집을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외할머니의 얼굴에 전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왜 온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솔직히 기분도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외할머니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죠. 아이고, 네가 이렇게 변호사가 됐다며? 내가 그 고아원에 보내길 정말 잘했구나.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외할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인데요? 아니, 이 상황에서 그딴 소리가 나오세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뭘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변호사까지 된 이유가 뭐겠니? 고아원에서 악바리로 살아남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거 아니겠어? 결국 네가 내 덕 본 거라니까. 엄마,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나도 돈 많은 집에 넘겨놓고 아리도 그 고아원에 내던져놓고 이제 와서 덕분이라뇨.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이런 말을 하세요? 이 두 것들이 쌍으로 지랄들이네. 내가 아니었으면 니들이 다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을 것 같아? 아리 넌 고아원 안 갔으면 뭐 변호사 되고 딸년 너도 부잣집에 시집 안 갔으면 재산 분할 이렇게 받았을 것 같아? 다 내 덕인데 이제 와서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나한테 큰 소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멍하니 굳어버렸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 싶었고 사람도 아닌 악마가 여기 있구나 싶었죠. 제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릴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외할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뻔뻔하고 기가 막힌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도 좀 내게 보답해야지. 생활비 좀 보조해주면 좋겠구나. 네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결국 내 덕분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른 공경이고 나발이고 제 안에 남아있던 인내심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외할머니가 할머니라는 사실조차 잊고 그 머리채를 잡아버리고 말았어요. 머리채 잡으며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 치매 걸린 거냐고 했네요. 삼촌이 뒷바라지 해줬다는 걸 알면 안 되니 삼촌 얘기는 빼고 내가 고아원에서 악바리로 공부한 건 다 제 노력이라고 했어요. 그게 왜 당신 덕분이냐고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정말 뻔뻔하다고 따졌어요. 제 말에 외할머니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표정을 바꿔 절 노려봤어요. 그때 저녁을 같이 먹으러 온 삼촌이 외할머니를 딱 봤고 보자마자 참을 수 없다는 듯 질색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대체 여기까지 찾아와서 무슨 짓이야? 염치도 없어요? 아리를 그렇게 내쳤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이런 소리를 해? 자식들 얼굴까지 안 볼 거야?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시라고. 우리한테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 지금 쫄쫄 굶게 생겼는데 자식들이 애미인 날 버리려고 하네. 이것들 아주 내 덕분에 잘 살아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해? 다 니들을 위해서였어. 내 선택에 후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날 돌보는 게 당연하지. 저한테 머리채를 붙잡히고 삼촌한테 붙잡히면서도 10여 년 만에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돈 내놓으라는 소리라니. 그동안 외할머니 때문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가슴 속에서 터질 듯한 억울함과 분노가 얽히며 참을 수 없었지만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나요? 결국 삼촌한테 질질 끌려나갔어요. 외할머니는 문 밖에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본인을 이렇게 대우해서 천벌받을 거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더라고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본인이 부족해서 저까지 이런 꼴을 보게 한다고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한다고 했어요. 전 더 이상 할머니랑 엮이지 않게 저도 처신 잘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삼촌도 제 말이 맞다며 이제 외할머니 얘기는 그만하고 배고프다며 얼른 밥 먹자고 했어요. 저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쿨하게 저녁 맛있게 먹었네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외할머니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책임감도 없는 양반이 무슨 청소 일을 하나 싶어 귀를 의심했지만 엄마가 잘 아는 분을 통해 들었는데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예전에는 그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며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이제 남의 집 화장실을 닦고 있다니. 처음에는 약간 통쾌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왜 말년을 저러고 살까 그냥 씁쓸했어요. 외할머니는 여전히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자식들도 모자라 손녀가 자기만 괴롭힌다고 남 탓을 하고 다닌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이제는 그냥 할머니라는 한 사람 인생도 끝났구나 싶었어요. 분노보다는 더 이상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정리했어요. 엄마는 이혼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세요. 엄마 전 남편한테 받은 재산 분할로 요즘은 작은 찻집을 운영하시는데 그게 또 제법 잘 돼요. 손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를 보내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예전에 힘들고 지쳐있던 엄마는 온데간데 없어요. 찻집을 시작한 초창기에는 엄청 고생하셨죠.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도 손님 하나 없는 날이면 속상해하곤 하셨는데 지금은 단골 손님도 많아지고 다양한 차를 다룬다는 입소문이 나서 가게가 꽤 안정됐어요. 엄마가 요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딸도 찾고 이제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살만 난다고요. 이 말을 들으면 저도 뿌듯하고 행복해지는데 그렇게 밝아진 엄마를 보면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찻집을 차리고 남은 전 남편에게서 받은 재산 분할 돈을 자꾸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세요. 엄마, 왜 자꾸 저한테 돈을 주시려고 하세요? 저 필요 없어요. 엄마 쓰세요. 아리야, 이 돈은 네가 가져야 하는 돈이야.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받아도 돼. 엄마, 저 진짜 괜찮아요. 차라리 삼촌한테 드리세요. 전 제 돈도 벌고 있고 엄마가 이 돈으로 더 편하게 사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 삼촌한텐 좀 줬는데 그것도 안 받는다 그런 거 억지로 줬다. 그럼 네 몫은 잘 저축해 놓을 테니까 꼭 필요하면 말해. 네가 내 전부인 거 알지? 엄마, 저도 엄마가 제 전부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건강 잘 챙기시고 오래오래 저랑 같이 계셔주세요. 그게 제가 엄마한테 바라는 전부예요. 그리고 우리 키다리이자 슈퍼맨 삼촌은 여전히 저희와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시간 날 때마다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는데 몇 달 전에 노총각 삼촌이 선을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여자분과 마음이 잘 맞아 결혼 이야기가 빨리 나왔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길래 저희도 기대가 커요. 삼촌이 그동안 저와 엄마를 위해 헌신해 오셨던 만큼 이제는 삼촌도 자기 행복을 찾아야죠. 저희 때문에 너무 늦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에 물심양면으로 팍팍 도와주려고요. 아리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쪽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잘 되면 소개해줄게. 그리고 너도 곧 누굴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냐? 삼촌은? 전 아직 일러요. 삼촌부터 잘 되면 저도 생각해 볼게요. 엄마도 그렇지만 나도 빨리 외숙모 보고 싶다. 너희 여자친구네 부모님 뵈러 갈 때는 새 옷 사서 입고 가야지. 맨날 입던 거 입고 가면 어르신들한테 너무 성의 없어 보이지 않겠어? 누나랑 아리가 같이 가서 골라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엄마. 그럼 같이 가서 골라줘요. 삼촌, 우리가 잘 챙겨줄게. 미리미리 말만 해. 알았지? 그리고 저는 변호사로서의 길을 계속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첫 사건이었던 엄마 사건 이후로도 여러 사건들을 맡고 있는 중이지만 그 첫 사건만큼 특별했던 적은 아직은 없어요. 가끔 금요일 저녁에 엄마가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같이 데이트도 하곤 하는데 비로소 이제야 진짜 가족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비록 과거에는 힘들었던 날들이 많았지만 지금의 행복은 그 모든 걸 견뎌낸 보상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진짜 가족처럼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누구든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 밝은 미래를 만날 수 있으니
여러분도 꼭 자신의 행복을 찾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